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민서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네, 지난 방송 녹음할 때가 입동이었는데요. 역시 겨울에 접어들었는지 그 뒤로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못 갔었던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도 사람들의 그리움을 막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주도 쉼없이 업데이트를 막을 수 없는 OCI 새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릴리즈 소식이네요. 민수 아빠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서비스의 업데이트 소식은 민수 아빠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는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데이터의 ETL을 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클라우드 데이터의 ETL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어렵네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문장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용어가 좀 어렵죠. 그 클라우드에서는요, 시스템을 구성하다 보면 여러 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그 MySQL에 저장된 데이터를 오토노머스 DB에 주기적으로 이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비즈니스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주기적으로 특정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저장소에 이관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보통 ETL이라고 합니다. ETL은요, 그 용어가 Extract, Transformation, Loader의 약자고요.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추출하고 가공하고 어디론가 적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는 온프라미스에서는요, 데이터 스테이지라든지 인포메티카와 같은 솔루션으로 ETL을 구성하는데요.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이러한 ETL 서비스가 바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고요. 제가 앞에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은 스팍을 기반으로 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함에 적합한 구조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간 과정은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요. 이러한 이유로 스팍을 통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저렴한 데이터 저장소를 스테이지 영역, 중간 영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확장성 좋은 구조를 갖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은요, 웹브라우저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전용 GUI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GUI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디자인하고 플로우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을 데이터 처리에 이용되는 모든 자원은 서버리스 방식으로 구동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인프라 자원을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요.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디자인하면 그 인프라 자원이 자동으로 할당되고 사용되고 제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GUI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대용량 데이터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기에 이러한 환경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ETL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뭔가요? 네, 요즘에 그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은요, 소스와 타겟에 대한 데이터 저장소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오라클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요, 이번 발표는 그 영역을 빠르게 외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이거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선 데이터 저장소로 오라클 퓨전 애플리케이션, 오라클 ERP에 대한 기능을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는 이뿐만이 아니라 IBM의 DB2 그리고 MS 애저에서의 시냅스를 소스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외부 데이터 저장소 그리고 ERP로부터 데이터를 끌어와서 오라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파이프라인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대상 영역이 뿐만 아니라 제이슨과 같은 반정형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능이 대폭 개선이 됐고요. 배치 처리에 대한 고급 설정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런 플로우들, 배치 처리들, 그리고 이러한 그런 흐름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이런 체계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폭이 넓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자체는요, 그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의 메타 정보,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를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로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번에도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은 데이터 카탈로그와 통합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구성과 그리고 설정의 자동화가 많이 되는 그런 기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데이터 플로우는요, 오라클 클라우드 전체에 대한 데이터 흐름, 데이터 관리에 대한 중심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내용 정리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텐서플로우 콘다 환경에 대한 내용 업데이트가 있군요. 이 부분도 민수 아빠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새로운 가상 환경이 추가됐다는 소식은 민수 아빠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기반으로 머신러닝 환경을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요, 서버리스라고 설명하는 이유는요, 사용자는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이 데이터 분석 환경이 필요하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환경을 지우면 모든 기반 자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더 이상 인프라 자원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같은 서비스를 서버리스라고 부가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OCI의 서버레스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텐서플로우 콘다 환경이 추가됐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콘다로 구성이 되나요? 머신러닝 그 파이썬 개발 환경에서는요, 패키지를 관리하는 유명한 기술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나콘다입니다. 보통 줄여서 이제 콘다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아나콘다를 기반으로 필요한 패키지를 관리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아나콘다 기술을 데이터 사이언스에 완전 통합해서 가상 환경을 구성하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머신러닝 개발 환경을 만들고 개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하나하나 설정하는 부분은요, 상당히 시간 소모적이고 귀찮은 작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가상 환경이란 이름으로 자동화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요. 대표적으로 자주 구성되는 환경들을요, 사전 구성해서 제공합니다. 현재는 총 31개의 그런 가상 환경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총 31개의 가상 환경이 분야별로 제공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 중에서도 텐서플로우의 새로운 그런 환경이 추가됐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고요. 파이썬 3.7 버전에서 텐서플로우 2.6 버전을 구성하는 CPU와 그 GPU 두 개의 환경이 추가가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썬 환경에서 3.7 텐서플로우 2.6 GPU 환경을 설치하면은요, 3GB의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되고 이 환경이 자동 구성됩니다. 이런 방송을 사용할 경우에 GPU에 대한 그런 드라이버 설정, 쿠다 설치, 그리고 구성, 그리고 관련 패키지에 대한 설정들이 모두 자동화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구성에 대한 그런 필요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환경 구성이 자동화되면 이게 잘 구성이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참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기능이 있나요? 네, 그 특정 가상환경 구성되면은요,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도요, 상당히 때로는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귀찮은 일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가상환경 구성할 때 특정 가상환경별로요, 특성화된 그런 예제 노트북을 함께 설치하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요, 텐서플로우 2.6, 그리고 그 가상환경을 CPU 버전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요, 화면과 같은 그 다양한 노트북이 만들어지고요. 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구성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게스타티드 노트북을 실행한 화면인데요. 텐서플로우가 설치가 되는 환경에서 텐서플로우 예제 코드가 동작하는지 예제 노트북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로딩해서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환경 구성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 방식을 통해서
환경 구성에 대한 자동화와 구성 환경에 대한 검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환경 구성과 예제 노트북을 제공해서 환경을 점검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방식을 제공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의 흔적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업데이트 정리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오퍼레이터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베어메탈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소식은 엑사CC라고 얘기하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 서비스에 있던 오퍼레이터 액세스 컨트롤, 그러니까 운영자 액세스 제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온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솔루션 이름이 아주 깁니다. 이거로 확장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온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라는 게 우리말로 짧게 얘기하면 엑사CC에 배포된 자율운영 DB이기 때문에 결국에 당연히 적용될 것이 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 인프라스트럭처, 즉 하드웨어라든가 네트워크, 기반 소프트웨어 같은 것에 대해서 운영자 액세스 제어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객은 엑사CC에 배포된 오토노머스 버추얼 머신 클러스터에 오라클 운영자 액세스 제어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러면 운영자 액세스 제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것이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으로 이 오라클 클라우드 하드웨어 장비와 서비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면서 당연히 관리는 이제 오라클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조직 관리자가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서 이렇게 오라클 인프라에 대한 권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객의 허락과 권한을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요. 이것을 오퍼레이터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고객과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동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쉐어드 리스폰서빌리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그 고객사에 이제 오라클 오퍼레이터가 함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일들을 제어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에서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같은 렌탈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코디님이 저희 집 열쇠를 들고 막 아무 때나 문 따고 들어와서 청소하고 수리하고 나가시면 안 되겠죠. 뭐 완전하게 비슷한 사례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객사에 배치된 클라우드에도 운영자 액세스 제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이러한 컨트롤 내용은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액세스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오라클 직원이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동안에 이 그 인프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감시 기능인데요. 오라클의 운영자가 시스템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작업에 대해서 니어 리얼 타임, 그러니까 준 실시간에 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내용을 저장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액세스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액션에 대한 이 제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볼일 다 봤으면 이제 그 부여했던 액세스 권한을 리보크하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6개월 전 5월 달에 OCI 읽어주는 곰돌스에서 곰돌이님이 발표하신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역시나 아래 오른쪽에 공용 QR코드를 찍으시면요. 이전 유튜브 영상으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해당 서비스가요. 모든 리전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일부 리전에는 롤아웃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곰돌이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이번 소식은 IAM에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약자로 IAM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죠. 모든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IAM에 아이덴티티 도메인을 포함한다라고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반 공개일은 11월 15일인데요. 이날 이후에 생성된 테넌시는 기능 통합의 과정 없이 바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요. 기존의 사용자들은 약 4주간의 마이그레이션 기간 동안 사용상에 전혀 불편함이나 영향 없이 투명하게 내부적으로 통합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모든 리전에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될 것이라고 하네요. 사전에 이렇게 OCI 뉴 릴리즈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변화에 대해서 미리 알려서 당황하지 않도록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알리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통합이 되고 뭐가 마이그레이션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OCI IAM에 대한 간단한 구조를 계층적으로 보여줍니다. IAM의 주요 컨셉은 먼저 클라우드에서 인증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에 대한 인증과 그 사용자들의 집합인 그룹을 통해서 권한을 세분화하고요. 컴파트먼트라고 하는 클라우드 리소스를 위한 논리 컨테이너를 통해서 해당 계정이 리소스를 구성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팔리시를 통해서 클라우드 리소스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 IAM의 컨셉이죠. OCI IAM은 여기서 멀티팩터 인증과 페더레이션 기능까지 추가가 되면 지금까지의 OCI IAM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팩터 인증은 쉽게 말하면은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입력을 했는데 문자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증을 요구하는 그런 기능이죠. 페더레이션은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의 롤이나 그룹을 OCI에 매핑해서 그 자격을 OCI에 반영해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덴티 프로바이더 일반 용어로 IDP라고 하는데요. OCI IAM에서 지원되는 IDP로는 오라클 IDCS,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 페더레이션 서비스, 옥타 또는 그 밖에 페더레이션을 지원하는 표준 프로토콜인 SAML 2.0을 지원하는 IDP 모드를 지원합니다. 단일 도메인의 클라우드 사용자이고 인증에 관한 모든 기능을 OCI 내에서만 사용한다면 이런 IDP 페더레이션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사용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크고 이미 다른 IDP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OCI를 위한 별도의 사용자 계정과 롤 같은 것들을 일일이 부여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IDP를 페더레이션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라클이 제공하는 이 IDP인 IDCS의 기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IDCS 기능을 세 가지 기능 세트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인바운드 인증이나 SSO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네임, 패스워드, 페더레이션, 로그인, 그리고 소셜 로그인, 이런 강력한 멀티팩터 인증이라든지 컨텍스트 어웨어라고 해서 상황 인식 적응형 보안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위임된 인증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는 사용자 사용 권한 및 보안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콘솔 액세스를 위한 이런 API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죠. 오라클 엑사데이터에 구축된 이 클라우드 디렉토리에 사용자의 정보들이 모두 저장이 될 거고요.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를 통해서 사용자 프로비저닝이나 속성 동기화를 위한 다양한 즉시 통합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또한 프로비저닝 브릿지를 통해서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타겟에 대한 프로비저닝 및 프로비저닝 해제 요구사항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인증을 받고 사용 권한을 파악하면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SSO, 싱글 사인온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앱은 페더레이션 스탠다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앱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non-federated 앱을 지원하고 VPN이나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지원하는 레디우스 프록시와 같은 기타 구성 요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통합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라클의 IDCS랑 OCI IAM이랑 통합을 한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IDCS와 OCI IAM이 통합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IDCS의 기능이 OCI IAM으로 일부 들어온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고요. IDCS는 IDCS 나름대로의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그 IDCS가 언제부터 이렇게 OCI와 연동이 되어 있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오라클 IDCS는 OCI 클래식 때 OCI가 지금 젠2 OCI가 나오기 전에 OCI 클래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처음 OCI와 연동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때에도 파스 서비스로 별도의 엔터프라이즈 사용자에게 제공이 되던 서비스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오라클 IA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프렘에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으로 제공되던 것을 파스 형태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올린 게 아이덴티티 클라우드 서비스, 바로 IDCS입니다. 오라클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당시 시점에 이 막강한 기능을 가진 ID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IDCS 입장에서는 원래 대상이 OCI가 아니라 독립된 B2C 대상의 엔터프라이즈 ID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OCI는 원 오브 댐인 거죠. 다음 그림이 지금의 OCI IAM과 IDCS에 연동된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OCI IAM은 OCI로 들어오는 현관문이고요. OCI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정책 엔진입니다. IDCS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기존의 IAM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은 만약에 고객이 IDCS에서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기능, 인증과 보안에 대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적으로 이 두 군데를 따로 건드려야 된다는 그런 복잡성이 있겠죠. 우선 로그인 화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음짤은 이전에 페이지 리뉴얼 전에 로그인을 했던 단계인데요. 테넌시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싱글 사인온과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OCI 로그인으로 나눠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왼쪽에 싱글 사인온은 IDCS에서 생성된 계정인 경우에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고요. 오른쪽에 OCI 로그인은 OCI IAM에서 생성된 사용자의 경우에 이것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지금 현재의 로그인 화면인데요. 좀 더 심플하게 바뀌었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IDCS 유저, OCI 유저가 분리되어서 로그인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바로 위에 있는 그림은 이번에 바뀌게 될 내용을 문서로 공지하는 내용이고요. OCI 테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 화면에서 공지 문서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사용자 생성 화면인데요. 사용자 생성에도 IDCS 사용자로 생성할 것인지 아니면 OCI IAM 사용자로 생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예전에는 IDCS 사용자는 반드시 IDCS URL로 이동을 해서 그 IDCS 대시보드에서 사용자를 생성해야만 했는데요. 지금은 OCI에서 직접 IDCS 사용자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녹화하는 지금 이 시점에는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었거나 새롭게 생성된 테넌시가 아직 없는 관계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변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바뀌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다중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는 컨셉입니다. 알려진 내용으로 UI상 변화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고 이어서 그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화면에서 도메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테넌시가 선택이 되면 그 테넌시가 가진 여러 도메인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다중 도메인을 아까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요. 없으면 디폴트 도메인입니다. 따로 아까 그 OCI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인증과 관리를 다 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도메인만 필요하게 되죠. 로그인에서 변화될 내용은 아마도 IDCS 사용자냐 OCI 사용자냐를 아까 선택했듯이 통합이 완료가 되면 디폴트 도메인으로 자동 선택이 되고 다중 도메인이나 페더레이션 도메인이면 이 선택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로그인이 되면 콘솔에서 위치는 Identity and Security에서 도메인 항목이 별도로 생깁니다. 다음으로 로그인이 되면 콘솔에서 위치는 Identity and Security에서 아이덴티티에 도메인스라는 항목이 별도로 생깁니다. 현재 메뉴에 있는 유저 그룹, 다이나믹 그룹, 펄리시 이런 세팅과 같은 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은 이 도메인 안에 특정 도메인의 하위 기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중 도메인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IDCS의 도메인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외부의 도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도메인마다 별도의 사용자와 권한을 가진 완전히 분리된 사용자와 인증 관련된 정책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보안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는 회사마다 또는 그 인프라가 위치한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요. 도메인을 분리하면 별도로 그 규제에 대한 준수를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그 유스 케이스가 좀 있다면은.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유러피아는 유럽 도메인에 한 회사에서요. 아시아는 아시안 도메인에 또는 북미 유저는 북미 도메인에 따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꾸미면 한 회사라도 그 지역마다 규제 준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정책을 따로 둘 수 있을 테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 프로덕션 도메인 또는 테스트 도메인, 개발 도메인 이런 것들을 따로 둬서 사용자를 완전히 분리를 하고 보안 준수 사항도 완전히 별도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IDCS가 하나가 아닌 각 도메인마다 따로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각각의 설정과 정책이 도메인별로 다르려면? 그렇죠. 예전에는 이 IDCS가 하나가 OCI 그 테넌시 하나에 묶어져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다중 도메인이 되고 여러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을 여러 개로 멀티플하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으려면 IDCS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IDCS도 하나의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개수가 이제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 도메인이 늘게 되면 이거 추가 비용이 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는 기존에 제공하던 그 기능들은 그대로 무상으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기능이 통합되었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외부 인증 솔루션이나 외부 도메인을 여러 개 연동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서브스크립션 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은 뭐 구체적으로 이게 통합이 될 때쯤에 아마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는데 IDCS가 아닌 외부의 도메인이나 솔루션을 연동한다면 어떤 사용 사례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액티브 디렉토리와 같은 그런 여러 IDP를 연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될 거고요. 최근에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파트너 솔루션 데모를 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OCI IAM에 이 솔루션을 연동하게 되면요. 자신의 핸드폰에 앱을 설치를 하고 로그인하는 콘솔 단계에서 이 도메인에 이 솔루션 파트너에 대한 도메인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로그인할 때 QR코드와 유사한 코드가 화면에서
즉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핸드폰으로 스캔해서 스캔하는 순간 그냥 바로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내에 있는 인스턴스에 로그인하는 과정도 뭐 예를 들면은 윈도우의 리모트 데스크탑에서 그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을 클릭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QR과 같은 QR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스캔 화면이었고요. 그거를 인증하면은 로그인이 되는데 여기서도 멀티팩터가 또 지원이 되더라고요. 멀티팩터는 자신의 안면 인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중화해서 인증을 하게 돼서 바로 그 인스턴스까지 로그인하는 그런 신선한 방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개인 신분증, 우리 흔히 비대면 카드 만들거나 뭐 이럴 때 주로 쓰는 방법이죠. 자신의 신분증을 스캔해서 이걸 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그런 신선한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화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금 현재 외부의 콘솔에 보이는 여러 기능들이 하나의 특정 도메인의 그 기능들이 다 들어온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면 이 각각의 기능들은 각각의 도메인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유저도 다르고 그룹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모든 설정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도메인마다 다 따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상으로 IAM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랩스 그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을 압박음이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이브랩스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시나리오 중심으로 핸즈온하는 실습 가이드 문서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기능을 익히는 데 실용적인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라클 라이브랩스는 매주 1, 2편씩 새로운 실습 가이드 문서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문서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문서의 핵심 키워드는 앤서블, 카프카, 쿠버네이트입니다. 요즘 데브옵스에서 자원 배포 자동화와 구성 자동화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은 테라폼과 앤시블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앤서블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예제 플레이북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앤서블 적용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실습 가이드 문서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그 메시지 서비스를 위하여 아파치 카프카를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데요. 이 서비스의 이름은 OCI 스트리밍입니다. OCI 스트리밍에서 카프카 토픽을 배포를 하고 메시지를 저장한 후에 이 데이터를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관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라이브랩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실습 가이드에는 OCI 스트리밍에 저장된 메시지를 오브젝트 스토리에 이관할 때 OCI 서비스 커넥터 허브를 이용하여 자동화하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OCI 관리형 카프카 서비스 형태와 활용 방법,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OCI 관리형 쿠버네이트 서비스인 OKE의 인스턴스를 배포하고 이미지를 배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실습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쿠버네티스 입문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고 오라클 클라우드 프리 트라이얼에서도 실습 가능한 형태입니다. 쿠버네티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무리 멘트로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 운동을 하나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안 하던 운동을 했더니 몸에 여러 근육들이 놀라서 반항이 좀 심합니다.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워나가고 있는데 몸이 참 힘드네요. 오라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처음 들어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참 알아야 될 게 많고 그냥은 안 되고 뭐 그러는 것들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모르고 답답해도 하나씩 이렇게 알아나가다 보면 운동 처음 때처럼 뭐 좀 지나서 이렇게 운동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클라우드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2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인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